근데 외국인만이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셔서 내가 이제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그런데 문예인이가 아예 가르치려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수호, 법치수호를 같이 외치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소단 단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0일 토요일 대한민국 헌법소단이 개최하는 헌법소 아카데미 제2회는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던 이재춘 대사님을 초빙 강사로 모시고 오늘 저희가 5월 16일 준비하고 있는 제62주년 5.16 혁명 국민대축제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알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우리 이재춘 대사님의 양력을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1968년 제1회 외무고시 합격으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시어 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외무 업무를 보셨습니다. 외무부 제1차 간부 주 EU 대사, 벨기에 EU 대사,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시고 2003년 2월에는 외교통상고를 퇴직하시며 국민개몽 및 국가를 위한 마지막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재춘 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사님. 아이고. 아직은 건강하셔가지고 용산 삼각지 집회 같은 데 등에서도 또 연설을 하시는 정열적인 분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치를 어디 자리 좋습니까? 네. 아이고. 됐습니다. 며칠 전에 벼랑간 우리 이정만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여기 모이는 늘 주제가 이 헌법 수호고 그런 차원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반공사상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과 반공사상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 그랬더니 아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외교관으로서 35년 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박정희라는 사람 그분의 뭐 요새 공과를 얘기하지만 나는 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업적을 이제 새삼스럽게 기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60 아까 소개된 바와 같이 1968년에 외교부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쫄자 사무관이죠. 사무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17년이 아니 7년이 경과된 후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그 4.19 1960년에 4.19인데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첫 경무대에 가서 이 시위했던 기억이 어제와 같은데요. 그때 4.19 동지들이 며칠 전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148주년 탄신일을 기해서
이 대통령의 그 동작동 국민묘지 거기 가서 한 50명 정도가 참배를 하고 우리 4.19 주역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화해할 시간이 됐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기붕이가 부정선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은 그 당시 구호에는 이 선거 부정, 독재 타도 그런 등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깨끗하게 화해를 했고 그리고 4.19 그 사망한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부상당한 학생들 저 동대문 이대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부상자들을 의문하는 과정에서 이 박사가 이 젊은이들이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나라에 장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죠.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1961년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 저는 우리들은 그 당시에 그 경무대 앞까지 가서 격렬하게 투쟁하고 뭐 총탄에 맞지 않은 건 살아있는 건 다행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19 우리 의거 자체는 순수하게 했지만은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 그때부터 김일성이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대표들을 그 이간시키고 그래서 1960년 4월 이후 한 1년 동안에 전개된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거 뭐 오늘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때 학생들이 머리에 띠를 들리고 가슴에 패를 달고 나온 것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거기에 이제 국계의 그 오열들이 다 침투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조마조마하게 이제 그 있었고 아 이건 안 되겠네 우리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걸 해야 되겠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5.16 군사혁명 소식이 들렸죠.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그 엄청난 섭리가 있었다고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5.16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건 일찌감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5.16 군사혁명이라는 것은 이거 정말 그 박정희 그 당시에 소장을 위시한 군 간부들이 구국의 결단으로 이 행한 혁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삼스럽습니다. 혁명 공약 6개항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기하는 사람은 김종필 씨라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혁명 공약 6개항 중에 제1항이 우리 혁명 정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은 저는 그 당시에 그 혁명가 6개항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사실. 그 다음에 2개항에는 그 대한민국이 합의한 제반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그리고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 두 개 항으로 그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죠. 그게 오늘까지 사실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어졌고 요즘 우리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당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5.16 혁명에 대한 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의전병이었는데 의전 담당.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주로 이제 가끔 보면 외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6개국밖에 대사가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대사를 유시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단체로 접견하면 이제 안내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이제 중요한 행사, 현충일이라든지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우리 외교부의 의전팀들이 다 이제 가서 심부름하는 데인데, 그런 데서 먼 발치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그랬던 기억만 나지요. 그런데 그때도 느낌이, 이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장을 하고 있을 때나 뭐 어디 농촌 행사에 가서 뭐 김 메고 논에 모심 거는 장면을 보나 그 양반의 그 모습은 한결같아요. 항상 그 나라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제 항상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35년 외교관 근무를 마치고 은퇴를 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그걸 보니까 아하,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벌써 한 10년 전 되죠. 우리 김 선배 잘 아실 것 같은데, 동서출판사라는 고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불굴헌 박정희라는 그 6권짜리 책을 나타내는데, 출판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거는 형식은 소설로 되어 있지만 실화를 담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다 6권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박정희가 이 대구 사범을 졸업하고 소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일본에 가서 그 만주 군관학교를 다녔는데, 그 만주 군관학교 다닐 동안에 그 만주 철도라는 게 만테스라고 해서 만주 철도의 총재 대표가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시노부스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인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청년 박정희는 그 기시노부스케를 주목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만주철도의 총재라는 것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나 지위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40대 초반에 이런 인물이 이런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시노부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1868년에 일본의 명치유신이라는 이제 해가지고 일본의 대대적인 이제 개혁을 한 사람인데, 그 후예입니다. 직속 그 요시다 쇼운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의 교육을 받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이미
일본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이거 그 명치 유순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좀 더 깊게 이제 볼 수 있는 내가 이제 책으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뭐 수백 권이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박정희를 제대로 알리는 책 중에 지금 그 기파랑이라는 도서출판 기파랑이라고 있는데 그 안병훈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부사장 이렇게 아주 그 우리 언론인들의 좀 원로 언론인인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가깝고 자주 만나고 지금 노는데 그분이 기파랑이는 출판사에서 박정희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냈습니다. 저는 다 읽지 못했지만은 그 출판될 때마다 저한테는 꼭 책을 보내줘서 대부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느낌을 받는데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구체적인 걸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걸 공감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고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장면 몇 군데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주로 일본 관련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본부에서도 했고 일본은 4번이나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물론 이제 1965년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가장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사실. 요즘 와서 이제 그걸 싹 부인하다가 요새 다시 이제 그걸 회복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일본으로 받은 그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이 토탈 5억 불 자금을 가지고 아무도 인마에 포켓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이 경제 개발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 그 포항제철, 예, 우리 경부 고속도로, 서울 전철, 이거 다 그거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놈들이 종북 좌파가 집권하고 나면 꼭 그걸 트집을 잡고 뭐 친일을 했다 어쩌다 떠들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측면이 많은데 제가 그 외교부의 일본 담당과에 서기관으로 그 과장 밑에서 서기관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가 1974년 8.15 때 문세광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 광복식 때 문세광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와서 바로 국립극장에서 저격을 했는데 박 대통령은 맞질 않았고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그것이 북한이고도 저지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몇 달 동안 밤을 새워서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우리가 국교를 단절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외교부 안에서도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그래서 국교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 내에서의 이 반한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조총련을 없애야 된다 하는 안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교를 단절해야 된다. 두 가지 안을 다 만들어서 청와대에 이제 올렸는데 국교 단절은 안 된다. 어떻게
크게 이루는 이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건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 당시에 1965년 국교 정상화 때에 우리 이동원 외무장관하고 일본 외무대신이었던 시나 에스사부로 그 대신 간에 이제 국교 정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국교를 맺었던 책임자였던 시나 에스사부로가 와서 박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고 8월 달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9월 하순에 시나 에스사부로가 서울에 와서 박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고 사과를 했고 이번 계기로 해서 그 일본에 있는 반환 기지 특히 조총련 그 규제를 강화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새 몇 달 동안 작업을 했죠. 잠도 못 자고 그때는 뭐 통행 금지도 있었지만은 자관 집에를 못 들어가고 밤을 샌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시나 에스사부로 그 양반이 서울에 이거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시나 에스사부로 그 특사가 오기 전날 밤에 주일 도쿄에 있는 주일 대사관하고 이제 저희들이 연락을 계속 하고 그러는데 그 시나 에스사부로가 도대체 박 대통령을 와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걸 텍스트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며칠을 싸우다가 이제 그날 밤에 우리가 텍스트를 받았는데 새벽 1시쯤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다 새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전화로 다 받았어요. 전화로 그 당시. 그 팩스를 넣기도 시간이 바빠. 그 당시에 청와대에 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정념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1969년부터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 1년 전 78년까지 9년 동안 비서실장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실장 때인데 74년이니까 하여튼 급하니까 우리 과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과장이 전화를 받고 그거 다 됐다고 그러니까 바로 중앙청 우리 때 중앙청이 있을 때거든요. 중앙청 바로 밑에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뛰어왔는데 김정년 비서실장이 직접 자동차 타고 거기 꺼내서 그걸 받아. 그러니까 그 양반은 새벽 1시까지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의전 비서관이 최광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외무부 장관도 우리 선배죠, 선배인데 그 양반이 그 나중에 시나 에스사부로 이 양반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면담 기록을 다 우리한테 이제 내려보는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은 그렇게 사절단을 만나서 참 어떻게 군인이 그렇게 또 점잖은 말로 할 수 있을까? 그 인격이 정말 훌륭한 분이야. 국가를 위해서 추호의 흔들림 없는데 그런 이제 사절을 만나고 그런 자리에서는 또 거기에 합당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주일대사관에 이제 근데 바로 제가 주일대사관 한 8년 동안을 근무했는데 그 동안에 대사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김정념 대사가 박 대통령 그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반 전에 거기에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김계원이라는 사람한테 비서실장을 임기하고 주일대사로 부임했어요. 근데 주일대사 제가 이제 정무과장이라는 1등 서기관인데
그 이제 대사에 이제 보좌관 늘 같이 다니고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그때 들은 이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시해를 당했죠. 그거 뭐 도쿄 뭐그 다음 날 그냥 난리가 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우리는 영문을 모르고 이제 그것이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됐는데 일본 정부가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 일본의 이 분위기는 일본의 자민당이 뭐 계속 1955년 이후에 집권을 하고 있는 당인데 그때 가장 고약했던 사회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마치 이 야당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야당은 이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아니라 이건 적대 세력이거든 사실. 예. 근데 그때 일본의 사회당이라는 게 그거 비슷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계속 한국 정부를 휘둘렀습니다. 그거 다 북한하고 연결이 돼서 그랬어요. 자민당에 우스노미야 도쿠마라는 그 오선 의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주동이 돼가지고 1조 국교 정상화 촉진연맹, 의원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자민당 여당이면서도 사회당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하고 국교 정상화하자는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저는 이제 일본 외무성의 그 한국 담당 과장하고 늘 이제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전에 그 1973년도에는 이제 그 김대중 납치 사건 같은 게 있어 한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일본 사회당의 준동 때문에 늘 골치를 앓고 일본 정부도 거기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 대통령 서거 소식이 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외무 대신이 아니라 일본의 총리가 오히라 마사요시라는 이제 외무장관 거쳐서 총리가 된 사람인데 바로 그 우리 대사관에서 이제 그 조문록을 비치하고 분향제소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조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화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걸 이제 김정남 대사가 마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아시아의 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등등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이제 표면상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어요. 그 11월 말쯤 됐는데 특별히 그 내가 상대하는 그게 이제 한국하고 창군대예요. 그 당시 뭐 국정원정보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은 김대중 사건의 악영향 때문에 겨우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연락 통로는 저하고 일본 외무성의 우리 한국당 북동학과장이라는 그 채널만 살아있을 텐데 그 마타노라고 이제 그 친구가 나하고 좀 저녁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지만 저녁을 같이 먹자가 그 친구가 나는 자주 초청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의 방위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방부 방위청. 그리고 이제 일본은 자위대가 이제 있는데 거기도 육해공군해서 이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그 뭐 공자위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우리 한국 대통령 서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움직여서 자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서 이 반공의 보루로서 이걸 지켰는데 이 양반이 쓰러졌으니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급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쭉 그 토의한 내용을 나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월 하순인데 박 대통령이 서고자마자 저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때 우리는 사실 지금은 이 정보 활동이 많지만 그 당시만 우리가 좀 엉성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방위청과 이 자유대의 정보 수집 능력은 그때도 우리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근데 이 예컨대 일본 이 북한의 육군, 해군, 공군 이것들의 군사 연습량이 배랑간 몇 배로 증가가 됐다. 그건 우리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압록강 그리고 이 대동강 벌써 물이 다 얼었다. 여기 물이 얼면은 특히 육군이 움직이기 쉽다. 그럼 이제 도강을 하는데 얼음 위로 그냥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기다. 우리의 판단이 이렇다. 정부에 좀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한 2시간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그 얘기를 다 해가지고 밤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긴급 전도를 이제 보내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이거 우리가 대응 태세가 필요하니까 당장 지금 대통령 후보시에 뭐 할 수 있겠냐. 그래도 군인이 움직여야 되니까 군인이 긴급 이 지휘관 회의 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소집을 해서 여기 대응하는 그걸 우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근데 이러한 어드바이스는 그때까지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정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이제 그건 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우리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10년간 우리가 무상 다 자금 받아서 거의 다 소진이 됐을 무렵인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죠. 하여튼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 기억에 남는 일인데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엄청난 버팀목이 됐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겠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정준 대사를 이제 그 양반이 요인들을 만날 때는 늘 제가 이제 같이 뭐 요정엘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제가 배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정부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데 김정년 대사가 한 번은 1979년인데 중국의 중공의 댕샤오핑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부주석이었습니다. 댕샤오핑 주석 근데 모택동이는 사실상 이제 시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죽었죠 그때는 이미. 그래서 이제 등소평 체제가 됐는데 아직도 주석이 아니라 부주석 자격으로 이제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을 방문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은 지금 일본하고 중공 간의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생각고 열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일본은 자기 거라고 중공은 자기 거라고.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휴화산처럼 되어 있죠.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공이 이 경제 발전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일본의 원조가 필요한데 특히 이 철강 제철 분야에서 투자가 필요한데 일본 돈을 써야 되겠는데 이제 두 가지 필요가 주요한 것인데 그때 이제 등소평이가 일본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한 것 중에 하나가 센카쿠 그 열도 소위 그 영유권 문제 그거는 우리 세대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후세가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거 가지고 긴장 완화시키지 긴장을 격화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일본에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적인 모임에서 그 당시에 신일본 제철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회장이 이나야마 히로시라고 그 아주 그 양반이 그때 이제 계단 경제단체 연합회 우리 전경련의 그 카운터파트 되는 계단연 회장고 그랬는데 그 양반을 이제 그 요정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원래는 김정년 대사가 웬만한 사람하고 나하고 나를 데려가는데 뭐 외무장관 만나든지 총리를 만나든지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날은 그냥 자기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누굴 만나러 갔냐니까 이나야마를 만나러 갔는데 그냥 다 혼자 가겠다고. 그 바로 이제 신일철 회장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다녀오신 후에 그 요정에서 이제 밤늦게 만났으니까 왜 내가 이제 김정은 대사한테 여쭤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는 그 중공이 그때 이제 포항제철이 그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막 빛을 올리고 이제 하는데 이 중공에도 제철이 공장이 필요한데 제철 그 신일철 회장이 당신들 한국에도 도와줬으니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 이제 중국의 보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우리 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철광 그 제철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이나야마가 반응을 오케이가 아니라 그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 어떻게 거절했냐 그러니까 그 한국은 박정희가 있고 박정희 밑에 그 포철을 담당하는 리틀 박이 있다. 리틀 박이라는 게 이제 작은 박이라는데 그 박태준. 근데 중공에 당신은 그거 없지 않냐? 박정희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그 정부에 대한 보고서에는 내가 뭘 안 했지만 그 훗날 이 박태준 총리가 박태준 씨가 이제 포항제철 회장도 만들고 저희 DJP 연합정권 있을 때 총리를 했었죠. 그래서 총리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거기 한번 오신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 얘기 들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김정남 씨한테 듣고 일본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박정희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 일본이 인정하고 등소평이가 인정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박정희라는 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외교부를 그만두고 이제 러시아 대사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 한나라당이라는 그 당시에 야당이죠. 노무현 시대였으니까
그때 박근혜가 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그 당의 국제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지금 국회의원 가지고 하니까 너무 좀 국제 감각이 없는데 당신이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 한 2년 동안 그것도 봉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2005년인데 2005년에 내가 올해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데 7월달에 그 누가 왔냐면 시진핑이가 왔어. 시진핑이 그때 이제 주석은 아직 국가 부주석 자격이고 저강성 그 총서기 그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박근혜하고 만난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하고 그 뭐 김무성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무총장 해가지고 당 간부들하고 한 우리 측이 한 10여 명, 저쪽에 한 10여 명 그래서 그 저쪽 63 빌딩 거기 이제 중국 그 측에서 우리가 점심을 낸 일이 있는데 그 물론 그 전에 회의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국제위원장이니까 그때 이제 그 소개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가 그 시진핑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 누구라고 할 건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지도자로서 세 사람을 꼽더라. 근데 그 중에 등소평이가 댕샤오핑이 들어가고 박정희가 들어가고 싱가포르에 이광유 수산 세 사람을 꼽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 세 사람을 꼽는 이유를 대체는 내가 짐작 왜 그러는지.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댕샤오핑 부주석의 공통점은 그 백성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였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그것을 새마을 운동이라는 엄청난 국민적인 이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고 이뤘는데 당신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왜냐 처음에 박근혜도 그때는 뭐 좀 써먹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대화를 좀 이어나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쫙 듣고 있더라고. 듣고 있더니 자기도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전수를 했으면 좋겠다. 적당한 기회에 박근혜 대표를 초청하겠다. 근데 그래서 그 1년 후에 내가 또 박근혜 그 대표 모셔 중국에도 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평가가 달라지지만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박근혜는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만큼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두고 그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왔다 갔다 좀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근데 그 1989년까지 87년 8년 한 3년 동안 아시아국 그래서 부국장 국장 우리 외교부에 이제 아시아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국장을 마치고 90년 초에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대사로 갔습니다. 그게 초임 대사죠.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메시지 괜찮아요? 근데 방글라데시 대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 거기 방글라데시의 대통령이 그 엘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신입장을 이렇게 딱 제작하니까 첫 마디가 이거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 신입장 내면 이제 단둘이 앉아서 좀 다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특히 박정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 있는 동안에 자기하고 자주 만나자. 그러면서 당신 골프 치냐? 그래서 내가 골프 친다. 핸디캡이 얼마냐? 내가 얼마다? 그럼 한번 치자. 이제 신인장 내면서 골프 치는 얘기가 서는 건 사실 드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기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엘사드 대통령하고는 그 자주 골프를 치고 거기 뭐 내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 다 그 골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부통령 했던 머두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주 자기 집에 부통령 관저에 나를 초대해 단둘이 이렇게 뭐냐면 그 박정희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거기 부임하기 전에 김정년 대사는 이미 이제 은퇴하고 계셨지만 그때 그분이 박정희 기념사업회 그거를 이제 주로 하시고 그럴 텐데 그분이 나한테 많은 자료를 줬어요. 자기가 재무부 장관 무슨 장관을 하고선 비서실장으로 갔습니까? 하여튼 그 재무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비서실장 가고 그런 10여 년 동안에 했던 일들 그리고 한국 경제가 그때가 이제 더 약할 때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걸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나한테 이제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그냥 우편으로 하면 한다니까 소위 외교 행랑이 되는 게 있어요. 디플로매틱 파우치라는 게. 그래서 그건 세관에서도 뜯어볼 수 없는 자료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받으면은 그걸 이제 부통령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너무 고맙다고 또 다시 그때 말이야 지난번에 준 자료인데 이건 뭐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여튼 대화를 자주 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흠모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그늘 밑에서 제가 참 거기서 대사 노릇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제가 2000년에 모스크바에 이제 대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걸 하다가 바로 2000년 5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선거를 했고 5월 달에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3월 달에 부임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국민들의 관심은 그때까지 그냥 완전히 찌부러들은 러시아 경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한 가지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 신문에 여러 가지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델을 택할 것인가. 근데 신문에 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독일 경제 부흥에 상당히 주역이라고 했던 에르하르트라는 총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에르하르트 경제 모델 또는 남미의 피노체트라는 그건 약간 공산주의적인 건데 피노체트 모델 이런 것 중에서 뭘 어떻게 고르냐 이런 것도 자꾸 보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푸틴이 취임하고 바로 한 것이 국가전략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로지 이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집중적으로 빨리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임무죠. 한시적인 조직을 했는데 거기 책임자가 게르만 그라프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장관이 됐지만 그래서 내가 바로 게르만 그라프가 책임자가 됐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게르만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 지금 상당히 책상은 다 방향은 좋은데 에르하르트 피노체트 그 모델은 그거 전혀 내가 보기엔 러시아 경제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박정희 모델을
박정희 모델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그 길을 찾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길이 뭐냐. 그래서 그건 내가 가르쳐 주겠다. 뭐 나는 지금 경제 전문가가 아니까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박정희 경제 개발의 주역들, 그 주로 이제 공직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모스크바에 초청해서 당신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시키고 워크숍을 하겠다. 아주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대표단 좀 보내달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DJ가 대통령이에요.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DJ하고 케미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들으시면 제가 이런 사람이 케미가 맞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 건의를 하려면은 그럴듯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 건의할 때는 우리가 1997년 12월에 그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고생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1998년에 러시아가 똑같이 IMF 외환 위기를 맞아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국의 IMF 외환 극복 그 노하우를 이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 DJ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들하고 내막적으로 내 기억에는 박정희 모델이다. 박정희 모델. 그래서 뭐 지금 그 뭐 한덕수 지금 총리였지만 한덕수다, 그다음에 강봉균이다, 그다음에 최정천이다. 그때 경제 재무부 경제기획원 또는 저 KDI 이런 책임자 했던 사람들 7, 8명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에도 아주 알려진 그 총리도 경제학자고 야신 같은 사람들 팀으로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워크숍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노선을 딱 정했어요. 이제 박정희 모델로 간다는 걸 정한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후에 바로 그 여러분들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우리나라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에 그 양반이 그 준비위원장인가 했어요. 그 과거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헌법재판소 소장을 한 사람이에요. 저희 대학 선배기도 한데 그 양반이 그 모스크바에 왔는데 그 러시아의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비구에라고 그 당시에 푸틴이 대통령 취임할 때 옆에서 선서를 시키는 아주 가장 그 푸틴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초청해서 김용준 소장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푸틴을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예요. 뭐 헌재 소장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푸틴이 그 말하다가 이거 말이야 내가 보니까 한국은 확실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너무나 경제 개발을 잘해놓은 것. 우선 농촌을 보면 그걸 자기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자기가 그 마산에서 부산 가는 사이에 이렇게 농장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선진화돼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러시아 대사 부임하기 전에 우리 다 조사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국정원에다 해가지고 푸틴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온 일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 그 배랑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한국에 언제 와봤는데 그런 얘기 하냐고. 내가 가봤지. 그러는 가봤지. 자기가 그 마산에서 부산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 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파견한 바로 공사급 간부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야 내가 국정원에 다 조회해도 없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조사를 다시 그거 난리치고 그러는데 결국은 푸틴이 대통령이 저기 훨씬 전에 저쪽 상백테르부르크에
그 협차크 시장 밑에서 경제발전위원장이가 했어요. 그때에 가명으로 한국으로 와본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래서 나중에 다 추적해 보니까 김우중 대우 그당 회장이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벌써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푸틴 초기에는 이 박정희 모델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푸틴 뭐 요새 뭐 할 얘기 많지, 이제는 그렇게 됐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것 등등이 이제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나는 그런 이제 필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잠깐 메모 좀 보고 그랬습니다. 뭐 이제 거기다 얘기는 끝난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끝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벌써 1시간 동안 아주 그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대사님 기념처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렇죠.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질문 좀 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러시아 대사로 계실 때 혹시 지금 이병화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자 병자 학자 이병화 박사님. 현재 2003년도에 계셨으니까. 저는 그 2003년에 없었고요. 저는 2000년에 갔다 2002년 동안 2000년에서 2002년. 2003년에는 이제 공직에서 나오셨습니다. 모르신다. 이게 지금 1990년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2015년 10월까지 연해주의 그 남북한 러시아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연해주 문제를 우리 한국 남북한 적까지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인데, 그분이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푸틴 얘기했을 때 KGB 부장으로 쓸 때 한국에 오셨었고, 그분이 26세 때부터 현재까지 52년 동안 바로 아까 새마을운동의 1호 주택 용인에 있는 거기서 지금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전후로 거기에 대한 포럼, 세미나 포럼을 러시아 참사관까지 그거 해가지고 지금 패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날짜 확정이 안 됐어요. 5월 9일. 다음에 그렇게 되면 꼭 우리 연락하셔서 대사님을 좀 모셔서 그 제가 자리에 이병화 사장 회장 이병화 박사님인데요. 박사는 잘은 모르겠는데 박사학위는 청와대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박사는 러시아 박사를 땄어요. 동어 이병화 박사 땄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가가지고 5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서 일단 기념사진. 네, 말씀하시죠. 대사님, 우리 제가 기자님. 4.19에 대해서 4.19에 대해서 제가 그 북한 기자로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 있거든요.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하고 북한. 탈북한 사람이 있대요. 김일성 졸업하고 선동부에다가 탈북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 사람 뭐 유명인은 아닌데 그 사람 말하기를 4.19는 김일성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도 그런 어필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회상 하기를 딱 뭐 4.19 직후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그렇죠. 그림자가 있죠. 김일성이가 6.25 실패하고 나는데 10년 뒤 또 저 칼을 갈아서 남아 친구하려고 학생 소위를 일으켰다. 그 머리 상폭에 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강의 중에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북한에 있는 그 대학생들한테 남으로 오라. 북쪽 아이들은 또 북으로 오라. 이런 교류를 하자고 한 게 그게 북한의 선전성동술 아니겠냐 하는 게 그런데 대사님 김일성 제가 말씀이셨고. 또그 김일성도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 그걸 했으니까 뭐 상당히 뭐 신뢰성이 오케이, 있죠. 오케이. 그렇죠. 네. 동의하고요. 요새 뭐 태영호 갖다가 무슨 제재하고 어쩐데 그 태영호가 바른 말 했거든요. 예, 그 똑같은 차원에서. 자, 이것으로 우리 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이제 공직을 그만두신 거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푸틴이 대통령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책은 모조리 사와라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마 모든 저 서점이나 중고 서점을 돌아서 이제 거기 아마 저 지시받은 사람이 가져갔다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나 했더니 우리 이재춘 대사님이 외교관으로 재임 시에 그러한 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대사님 모시고 가서 크렘린궁에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우리 1시간 동안 저 강의를 해주신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식사 전에 기념 촬영을 앞에 나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하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촬영하시고 우리 대사님 자주 뵙기가 힘든데 나우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태영호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참 우리나라에 인물이 얼마나 없으면은 그런 정체를 알 수 없는 탈북자의 말을 이렇게 참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태영호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저희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태영호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정체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올라가시고 박상군 단장님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얼굴 사이사이로 제가 찍으시면 찍으면 돼요. 잠깐만요. 아니, 저 원래 찍어요. 찍사는 사진 안 찍어요. 자,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안 하시나요? 네, 해야죠. 우리 대사님 그 앞으로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 나우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태까지 주 러시아 대사님으로 봉직하셨던 우리 대사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세미나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태영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대한민국의 강남에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파의 노른자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성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 지금 헌법사단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신 이런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 종료하겠고, 우리가 탈북자, 어머야, 저는 이 태영호라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남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리더가 돼야 되는 지금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탈북자 어떻게 됐는지 강남의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클립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징계를 먹어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제 클립을 널리 전파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대한문 국본에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클립을 전파해 주시기를 정말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합니다.